결국 많은 논란 끝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은 김건희 씨의 7시간 녹취록이 언론에 공개가 됐습니다. 한 인터넷 매체 기자와 통화한 내용을 MBC가 보도한 건데요. 1월 16일 보도가 됐죠. 이 내용을 들으신 분도 계시고 기사를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한마디로 좀 슬프고 참담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용을 더 들여다보고 싶은 생각도 안 들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요약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보도 내용이 나오고 나서 이른바 진보, 이른바 보수 쪽 양측에서 서로 평가가 엇갈리긴 했습니다만은 국민의힘과 일부 보수 언론인들은 이 승리했다라고 자평하기도 했습니다. 김건희 씨 말에 결정적인 실수가 없었다. 오히려 김건희 씨에게 덧입혀졌던 여러 가지 의구심들을 자신이 아주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사적인 언어를 사용해서 간단하고 명료하게 해명했다. 예를 들면 줄리설이라든가 검사 유부남과 동거했다는 설이라든가 해외 밀월 여행설, 여기에 대해서 김건희 씨가 솔직 어떤 면에서는 명쾌하게 명료하게 알만한 얘기로 정리했다는 거죠. 김건희의 해명 방송이었다, 이런 표현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국민 누나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야기투가 솔직하고 털털하면서 경쾌했다. 그러니까 보수 쪽에서 나오는 평가들입니다.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김건희 씨에게 가해졌던 소위 진보좌파 측의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오히려 김건희 스스로 해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말투가 고급스럽거나 논리정연하지는 않지만 솔직했다. 정치적인 감각이나 정치적인 식견도 돋보인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지적해야 될 것들,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입장에서 지적해야 될 것들은 있습니다. 우선 대통령 뽑는 선거인데요. 이 대통령 뽑는 선거의 가장 중요한 정책 경쟁, 이념 경쟁, 체제 경쟁에 대한 얘기는 없죠. 코로나 백신에 대한 문제, 북한의 도발 문제, 통일 문제, 경제 문제, 자영업자들의 여러 가지 고통에 대한 문제, 정작 죽어가는 사람들,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그런 얘기는 아예 싹 사라져버리고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들, 퍼주기 포퓰리즘, 어떻게 누가 더 세금을 더 많이 국민들에게 퍼줄 것인지, 자기 돈도 아니면서 말이죠. 나라 곳간 털어서 국민들에게 어떻게 포퓰리즘을 할 것인지를 여야 막론하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십성 사안들만 가지고 쟁점이 돼버렸죠. 상호, 비방, 비난, 증오와 적개심만 춤을 추고 있는 선거가 이번 선거입니다. 너무 저질스러워요. 흉물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참담하다는 표현이 바로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나오는 건데요. 물론 정치라는 게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원시적인 욕망이 충돌하는 곳이긴 합니다만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질은 없어지고요. 아주 말초적이고 감각적인 이슈들만 판을 치고 있는 저질 선거가 돼버린 아주 대표적인 사안이 바로 지금 이번 케이스 같습니다. 또 하나 지적할 것은 이것이 정치 공작이라는 모습을 취했다는 거죠. 정치적인 공작의 냄새. 기자가 53회에 걸쳐서 취재했다고 하는데요. 누님누님 하면서 긴장감을 풀어준 거예요. 그리고 만약 이것이 언론에 공개되는 거라면 그거 얘기해야 되죠. 이것은 언론에 공개되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목적으로 취재하는 것입니다라고 밝혀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53회에 걸쳐서 무려 7시간 동안 통화한 내용들을 그냥 사적인 대화인데 이걸 폭로하고 또 그것을 그 매체가 보도한 게 아니라 MBC라는 또 다른 매체에 토스를 했어요. 이거 참 어이없는 일입니다. 이런 방식들 너무나 공작의 냄새가 짙게 납니다. 취재윤리, 보도윤리, 언론의 윤리 같은 거 이런 건 완전히 깡그리 무시가 돼버린 거고요. 여권에서도 이걸 호재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의 형수 욕설 같은 거 이런 것 같이 보도해야 되느냐,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시하고 있죠. 이건 정치적인 공작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건 정치적인 공작의 냄새가 너무 짙게 난다. 이런 비판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것, 또 다른 쟁점은요.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그래도 대선 후보 이전에 검찰총장의 부인이었는데, 검사의 부인이었는데요. 너무 나이브한 거예요. 언론사 기자라고 하는 사람, 잘 들어보지도 못한 매체인데, 사실 저는 아주 잘 알고 있는 매체입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매체 기자가 접근을 했을 때, 이렇게 나이브하게 대응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53회 통화 가운데 20여 차례는 김건희 씨가 먼저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이 정치적인 공방이 벌어지는 대한민국에서 너무나 상대방을 모른다. 소위 진보, 소위 좌파가 특히 얼마나 지도가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기자 활동을 했습니다만은 기자라고 불리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기자들한테 워낙 많이 당해서 그런 게 있죠. 하지 않은 걸 했다라고 조작을 해버려요. 날조로 하는 일들 일부 기자들 아주 다반사로 벌어집니다. 기자라는 직함이 있지만 사실상 운동가고 혁명가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진보 좌파 매체 기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접근할 때 당연히 어떤 목적, 특정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접근하는데 이렇게 나이브하게 대응할 수 있는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인터뷰 내용들 공개된 것들도 있고 공개되지 않은 것들도 있죠. 법원이 공개시킨 게 있고 공개하지 못하게 한 게 있습니다. 근데 요지는 나와 있는데 그도 그럴 게 이렇게 소위 진보 좌파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요. 이 발언 내용들을 보면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동정심의 표현들, 보수가 박근혜를 탄핵한 것이 아니냐, 한국의 이른바 보수에 대한 굉장한 경멸감이 있죠. 그리고 이런 얘기도 했어요. 원래 우리는 좌파였다. 우리가 자신은 좌파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조국 때문에 입장을 바꿨다. 대통령이 조국을 싫어했는데 좌파들이 조국을 억지로 그 자리에 앉히는 바람에 우리가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 일을 벌인 거다. 그러니까 문재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했다라고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개되지 않은 다른 발언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을 존경한다. 취임사를 여러 번 읽었다, 외우다시피 했다, 이런 표현도 나오던데. 이 문재인을 위해 일했다는 게 단순히 어떤 검찰총장 공무원으로서 일했다라는 것뿐 아니라 자신의 이념과 사상 또 이거와 맞다라고 부인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평가도 갈라질 수 있지만 적어도 한 가지,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는 이념 전쟁, 체제 전쟁의 실체는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죠. 지금 왜 대선 후보에 나왔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왜 본인의 남편이 대선 후보로 나왔는지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체, 지금 한반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남북한 체제 경쟁, 이념 전쟁,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은 영적인 충돌, 영적인 전쟁의 실상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러다 보니 강성 친문 커뮤니티에서는 윤석열을 지지하자 이런 분위기도 일고 있다고 그래요. 어이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실제 선거판 가서는 투표할 때는 전혀 그렇지는 않겠지만요. 어쨌든 지금 나온 김건희 씨 인터뷰 내용이 김건희 미담 제조기가 됐다라고 친문 커뮤니티에서는 얘기할 정도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념 전쟁, 체제 전쟁의 실체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아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영적인 거죠. 한국에서는 좌파, 우파의 충돌로 비춰지긴 합니다만은 그 이전에는 영적인 충돌이 있는 것입니다. 달리 일반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일반 사람들에게 표현할 다른 언어가 없기 때문에 좌파, 우파라는 표현을 불가피하게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기 꺼려하는 흐름과 기도로 세워진 대한민국, 또 하나님의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대한민국, 큰 나라가 가야 될 큰 방향성에 대한 충돌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통찰력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북한 문제도 거기서 나오는 것이고 경제 문제도 여기서 비롯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통찰이 부족하다면, 결핍되어 있다면 이념적인 분별도 애매하고 모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김건희 씨가 공개된 인터뷰 내용을 보면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내가 되게 영적인 사람이라 그런 시간에 난 차라리 책을 읽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신의 그 줄리설, 검사와의 동거설, 이런 것들을 술집에서 일한 거 아니냐, 이런 논란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하면서 나는 그런데 관계없다라고 하면서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내가 되게 영적인 사람이라 그런 시간에 난 차라리 책을 읽고 차라리 도사들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삶은 무엇인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좋아하지, 나는 그런 게 나랑 안 맞아요. 난 하루 종일 클래식만 틀어놓고 있는데,
물론 줄기설이라든가 검사 동거설 여러 가지 음란한 생활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좌파 쪽에서 의혹 제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을 하면서 나온 얘기입니다만은 이때 나온 표현들 뭐 기독교인들이라면 뭐 쉽게 분별되는 얘기인데요. 이 영적이라는 것은 성령이 아니죠.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 감화받아 산다는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게 아니라 정신적인 것을 추구한다라는 표현을 한 것이지만 도사들과 만난다.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 감화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의 신을 따라가는 사람들과 어울린다라는 얘기예요.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슬픈 일이죠. 성경적인 시각에서 보면 영적으로 음란한 겁니다.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법원에서 공개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고 요지만 나와 있어요. 요지만 자세한 대화 내용은 공개하지 못하게 하고 요지만 언론에 공개가 돼 있습니다만 이런 얘기를 했다고 나옵니다. 내가 웬만한 무속인보다 낫다. 점을 좀 볼 줄 아는데 내가 보기에는 우리가 청와대에 간다. 내 자신들이 청와대에 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웬만한 무속인보다 낫다. 점을 볼 줄 안다고 얘기했습니다. 네, 평가를 배제하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이번 대선 3월에 치러지는 한국의 대통령 선거는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체제 선거입니다. 한국의 체제를 결정하는 선거입니다. 대한민국의 선거가 체제를 결정하는 선거가 아닌 적이 있겠습니까마는 이번 선거는 특히나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가 빠질 것이냐 아니냐, 시장경제에서 사회주의 내지는 사회민주주의로 갈 것이냐 아니냐, 그리고 한미동맹에서 한중 우호라는 이름으로 친중 친북 노선을 강화시킬 것이냐 아니냐, 큰 방향성이 결정되는 선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물론 전선이 굉장히 애매해요. 피아가 뒤섞여 있습니다. 누가 적이고 누가 동지인지 구분조차 안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체제가 결정되는 선거,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이라는 이 기독교 문명권, 한국이 남을 것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을 것이냐를 판가름하는 선거, 시작이 되는 선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좀 더 철학적인 언어를 사용한다면 개인과 자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존할 것이냐, 아니면 공공의 안전과 이익, 이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있는 개인의 자유가 훼손되고 침해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되는 선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한 사람과의 대결이 아니고요. 이 대선 후보 한 사람이 싸우는 게 아니라 세력, 거대한 세력의 다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948년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이라는 핵심 가치를 근거해서 세워진 대한민국의 역사적인 정통성과 이념적인 정체성을 두고 있는 세력과 그것을 부정하는 세력, 민족주의로 포장되어 있는 주체 사상의 흐름 안에 있는 사람들, 또 그 동심원 바깥에 모호한 생각, 애매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는 일종의 포스트 모더니즘적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주도권을 가질 것이냐, 하나의 거대한 세력의 싸움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이 세력의 싸움을 통해 결정되는 것은 교회의 존폐입니다. 한국교회가 존립하느냐 아니면 교회 핍박의 시대, 억압의 시대로 가느냐, 이 결정되는 거죠. 대표적인 현상이 차별금지법과 낙태 관련 여러 가지 정책과 입법들입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차별금지법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하고 또 한쪽에서는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생각이 없이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자,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나오는 것처럼 기독교인들이 고요하고 평안한 단정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교회가, 하나님의 몸인 교회가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데 이 교회가 지켜지느냐 지켜지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보존되느냐 보존되지 않느냐가 이번 선거에서 크게 방향성이 결정돼 버린다는 거죠.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런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이번 선거에서 크게 큰 방향성이 결정될 수 있다는 겁니다. 뭐 하루아침에 바뀌진 않겠지만요, 큰 방향성이 결정되는 거죠. 이게 바로 비전이죠. 비전이 어디로 가느냐예요. 어느 쪽으로 가느냐가 결정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에 대한 평가 이전에 그 세력이라는 큰 틀로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썩은 사과와 독사과와 뭉개진 사과까지 나와버렸어요. 그럼 독사과냐 썩은 사과냐,
뭉개진 사과냐. 최선이 없고 차선도 없기에 최악이 아닌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한 사람이 아니라 한 세력이라는 좀 더 거시적인 관점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정말 마음에서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으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피해버리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편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번 대통령 선거에 하나님 최악의 상황을 막아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교회가 지켜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교회를 핍박하고 심지어 해체하려는 세력들은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옵소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의무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의무입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 정말 선택할 수가 없을 정도로 엉망진창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한국교회가 조금 더 분별력을 갖게 하시고 거시적인 역사적인 통찰력을 갖게 하시어 정확한 분별력을 가지고 판단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민족 교회를 위해 긍휼히 베풀어 주시어 불쌍히 여겨 주시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누구를 뽑아라 뽑지 말라 이런 얘기 감히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긍휼히 베풀어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는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 그런 지도자,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지도자, 경건하고 단정하며 거룩한 지도자, 어디 경건하고 단정하고 거룩한 지도자가 지금 대선 후보 가운데, 유력한 대선 후보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지도자, 하나님 마음을 품은 지도자를 하나님 보내주옵소서. 그런 이들이 저희로 보이게 하시고,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그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그날이 올 때까지 이 민족교회가 지켜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대통령 선거에 임박해서 썩은 사과, 독사가, 뭉개진 사과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이런 정말 마지못해 하는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주님 마음에 합한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날이 오게 하옵소서. 그날이 올 때까지 교회가 지켜지게 하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그것을 위해 기도의 재단이 불이 꺼지지 않게 하옵시고 하나님 저희로 종일종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3월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여 주시고 주님 그런 지도자들, 하나님 마음을 품는 지도자, 모세와 같은 지도자, 다윗과 같은 지도자들 하나님 예수 안에서 훈련받게 하시고 언젠가는 복음으로 통일될 의회에 대한민국이 건국됐던 것처럼 기도하며 국회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